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자주차 탐구 강의를 맡은 강의자 홍종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전기자동차의 제어에 이어서 제4장의 후반부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열심히 달려볼까요? 학습 목표 먼저 읽어봅시다. 하나, 자율주행 5단계 수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둘, 환경인식, 위치인식 및 매핑에 필요한 센서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셋, 주요 ADAS 제어 기술의 종류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자율주행의 센서를 예시로 들면서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의 궁합이 좋다고 얘기했었죠. 드디어 자율주행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자율주행. 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익숙하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자율주행은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운전자 없이 자기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처럼 차선을 따라 주행하고 스스로 충돌을 피하고 다른 자동차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현실에서 직접 타보거나 아니면 본 적이라도 있나요?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뭘 보고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자율주행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자동차가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과 장애물을 정확히 인식해서 충돌까지 회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그 누구도 완전 자율주행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 기술학회 SAE는 현실에서 사용되는 운전자 보조 기능까지 포함해서 자율주행을 총 6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표가 바로 자율주행을 단계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야 하고 인간과 시스템 중 무엇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표 우측 상단에 있는 주행, 인지, 제어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주행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컨트롤 타워처럼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둘째로 인지는 사람의 눈이나 자동차의 센서로 주변 환경을 포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등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 제어는 인지와 판단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차량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의 과정 속에서 인간과 시스템 중 어떤 것이 주체가 되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고려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율주행 단계를 단계별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0단계입니다. 0단계는 그 이름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순간에 운전자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단계인데요. 물론 현재 도로를 누비는 차량 중에서 0단계인 차량도 있긴 하지만 연식이 오래되고 옵션이 아주 빈약한 차량이 아니라면 사실상 양산되는 0단계 자동차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운전자를 아주 조금 보조해주는 수준으로 보통 자동 브레이크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부 도움을 주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주도적으로 모든 운행 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잠시 크루즈 컨트롤이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얘기하자면 차량의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해주는 기능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 사람이 직접 가속 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니까 그때 한번 얘기해보고 다시 넘어와서 자율주행 1단계부터 5단계는
신체의 어떤 부위가 자유로워지는지로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 1단계는 자동 브레이크와 크루즈 컨트롤이 보조해주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간의 발이 자유로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2단계는 부분 자동화 단계로 운전자의 책임 하에 제한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고 변경할 수 있는데 속도까지 조절해가면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전한 자율주행으로 운전자가 위급 상황 때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단계에서 더 나아가 손까지 자유로워지는 단계로 최근 출시되는 고급 자동차들이 2단계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단계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율주행이라고 착각하고 모든 판단을 자동차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율주행 2단계는 실제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전방 주시를 하며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조건부 자동화 수준으로 주행 판단과 인지 과정을 모두 시스템이 관장합니다. 3단계부터는 운전자의 눈까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자율주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인간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용차 중에는 일부 지역에서 3단계 인증을 통과한 차량도 있는데 모든 국가에서 그 안정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 주변의 3단계 자율주행 차량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4단계입니다. 4단계부터는 주행과 인지 제어를 모두 시스템이 담당하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차량 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식까지 자유로워지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4단계는 지정된 도로나 지역에만 국한돼서 기능하기 때문에 해당 구역을 벗어나면 완전 자율주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LA 등 일부 지역에서 운행되는 무인 택시 웨이모가 대표적인 4단계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자동화 수준인 5단계입니다. 5단계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완전 자율주행인데요.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까지 전혀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개발해 나가야 할 그럴 대상이죠. 아마 그때가 되면 차량을 소유한 사람보다 택시처럼 차량을 공유해서 타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미국 자동차 기술학회에서 지정한 자율주행 5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율주행 단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자율주행이 아닌 1, 2단계와 그리고 실제 자율주행인 3에서 5단계에 각각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와 2단계는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운전자 보조 기능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줄여서 ADAS라고 부르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같은 기능들도 모두 ADAS에 해당합니다. 자율주행 1단계와 2단계에 필요한 첨단 기술 요소는 환경인식, 판단, 그리고 제어가 있습니다. 주행 상황에서 차선을 따라 주행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등 최소한의 운전자 보조를 위해서는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적당한 행동을 판단해서 이를 물리적으로 조작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대부분 ADAS를 탑재하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시 대표적인 ADAS 제어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카메라와 차선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차선이 벗어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최근에는 차선 이탈 경고뿐만 아니라 차로 중앙을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 있게 해주는 차선 유지 보조 기능까지 탑재된 자동차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긴급 제동입니다. 레이더나 카메라와 같은 센서를 이용해서 보행자와 차량 등 장애물을 인식하고 알고리즘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입니다.
사고를 예방해 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이죠. 사각지대 경고 및 감지 시스템도 사고를 예방해 주는 기술입니다.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지 않으면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레이더와 같은 센서를 이용해 경고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정속 주행 제어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차량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같은 환경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최근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적응형 시스템이 많은 차량에 탑재가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센서를 이용해서 속도뿐만 아니라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다만 너무 자연스럽게 작동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기능을 맹신해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반드시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에이다스 기술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운전자가 졸거나 아니면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상황이 발생하면 실내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상용화된 에이다스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에이다스 수준만 돼도 운전이 매우 편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진짜 자율주행으로 분류되는 3단계 이상은 지금보다 얼마나 더 편해지고 어떤 기술이 추가가 되는 걸까요? 이번엔 한번 자율주행을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비유를 해봅시다. 자, 1, 2단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봅시다. 먼저 특별한 경로를 설정하지 않고 길을 걸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앞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해야 할 거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다리를 움직이는 거겠죠. 이 정도의 수준이 바로 자동차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이다스에 해당합니다. 바로 앞에 직면한 상황을 대처하는 수준이죠.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약속 장소까지 길을 찾아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최단 거리로 빨간색 좌표가 찍힌 곳까지 걸어가려면 직진 후에 왼쪽으로 꺾으면 됩니다. 현재 나의 위치와 목적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또 내가 가려는 길의 경로까지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약속 장소에 있는 친구가 중앙 사거리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여러분은 급하게 경로를 수정해야 합니다. 공사하는 곳을 피해서 최단 경로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자율주행 3단계 이상과 매우 유사한데요. 여기서 활용한 능력을 자율주행 기술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적지까지의 지도를 생성하는 능력은 위치 인식과 매핑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친구와 같이 주변 환경이나 인프라와 소통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인터랙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에이다스 기술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위치 인식과 매핑 그리고 인터랙션 기술이 추가된 게 실제 3단계 이상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들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위치 인식과 매핑은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주행 환경의 지도를 생성하거나 활용하는 기술, 그리고 인터랙션은 차량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 자동차 기술학회에서 구분한 자율주행 단계와 각 단계가 갖춰야 할 첨단 기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부품들 그리고 또 세부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환경 인식에 필요한 센서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자율주행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인간의 눈을 대신해줘야 합니다. 인간의 눈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센서라고 하면 아마 카메라가 떠오를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카메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카메라는 차량에 장착돼서 인간의 눈 역할을 합니다. 전방뿐만 아니라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분석할 수 있고 장애물 감지와 차선 인식 그리고 표지판 인식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카메라를 통한 환경 인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은 거리 측정입니다. 인간은 두 눈을 이용해서 대상의 거리를 판단하는데요. 양쪽 눈에 맺힌 상의 차이를 이용해서 원근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두 개의 카메라를 이용하면 같은 방식으로 물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는 친구를 스테레오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 카메라 위치에 따라 각각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우의 두 상을 겹쳐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클수록 가까이 있고 작을수록 멀리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만 이용하더라도 다른 센서를 쓰지 않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카메라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주위가 어둡거나 비나 눈이 올 땐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고 마찬가지로 햇빛이 카메라를 바로 비추는 역광 상황에서도 카메라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뿐만 아니라 다른 센서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발사해서 반사된 신호를 분석하는 방식의 센서입니다. 물체의 거리나 속도, 방향을 계산할 수 있고 대상의 움직임을 아주 민감하게 포착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많이 본 것처럼 항공이나 항해 분야, 또 군사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레이더는 거리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0.2에서 30m를 포착하는 레이더를 단거리 레이더, 그리고 30m에서 80m를 포착하는 건 중거리 레이더, 20m 이상을 포착하는 것을 장거리 레이더라고 부릅니다. 거리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탐지 거리가 짧아질수록 화각이 커지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레이더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레이더도 단점이 있습니다. 금속이 아닌 물체의 인식률은 떨어지고 물체의 정확한 형태와 색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카메라에서도 그랬지만 확실히 단점이 없는 완벽한 센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센서는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란 20kHz 이상으로 인간의 가청 주파수를 초과하는 음파를 말합니다. 돌고래와 박쥐가 초음파를 이용하는 걸로 유명하죠. 초음파 센서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발사해서 반사되는 파동을 측정하는데요. 주변 가까운 장애물의 위치와 거리를 파악하는 데 사용합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들이 대부분 이 그림처럼 초음파 센서를 장착하고 있고 이 센서를 통해서 주차 보조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공기를 매질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신호가 왜곡될 수 있고 제한된 거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물체의 정확한 형태와 색은 인식하지 못하죠. 이렇게 대표적인 센서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하나의 센서만으로는 완벽한 운전자 보조나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센서들을 중첩해서 최적의 탐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본 센서들의 장단점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ADAS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2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을 지나치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글은 2016년에 발생한 레벨 2 자율주행 자동차의 최초 사망사고 사례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 2단계에 속하는 ADAS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해서 사망한 것입니다. 조사한 결과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맑은 하늘과 흰색 트레일러를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로 결론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는 그림처럼 확실히 역광과 같이 카메라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트럭과 하늘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카메라를 쓰지 말자가 아니라 2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을 진짜 자율주행으로 착각해서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자율주행 개발을 포기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술,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위성 항법 장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PS입니다. GPS는 위성 신호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세대의 위성만 있어도 상당히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GPS가 위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잠깐 이해해보고 넘어갈까요? 간단하게 3차원 공간이 아니라 2차원 평면을 가정하고 그 원리를 파악해 봅시다. 2차원 평면에서는 2대의 인공위성만으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위성에서 특정 위치에 신호를 발사하면 그 위치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각각 R1과 R2라고 하면 R1과 R2를 반지름으로 하고 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는데요. 그럼 두 원이 교차하는 지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위에 있는 교점과 아래에 있는 교점 중에서 어떤 곳에 물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또 다른 원으로 설정합니다. 그럼 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개의 원과 지구가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물체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3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면 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원과 지구를 구로 변환하고 위성을 하나 추가해서 4개의 구가 교차하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물론 실제 GPS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최소 4개 이상의 위성을 이용하는데요. 이를 통해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 속도와 방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곳에선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GPS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차량의 관성 측정 장치로 위치를 추정해서 보완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기술은 매핑입니다. 매핑은 이름 그대로 주변 환경을 지도로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길을 찾아갈 때 만약 그곳이 낯설고 모르는 곳이라면 길을 찾기 어렵겠죠. 하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곳이라면 아니면 충분히 자세한 지도가 있다면 길을 찾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율주행에 매핑이 필요한 겁니다. 매핑의 핵심 기술은 슬램입니다. 슬램은 실시간 위치 추적 및 지도 재구축 기술을 줄인 말로 GPS 등을 통해서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카메라와 같은 센서를 이용해서 지도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슬램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주얼 슬램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도를 생성하는 기술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변 환경을 2차원 이미지로 인식한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명이나 물체의 질감에 따라 성능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비주얼 슬램 이외에 라이다 슬램을 함께 이용하기도 합니다. 라이다 슬램은 라이다를 이용해서 지도를 생성하는 기술인데요. 아니 근데 라이다가 뭘까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라이다는 빛을 이용한 거리 측정 기술로 레이저를 발사해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통해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를 말합니다. 여기 그림은 360도로 회전하는 2차원 라이다 센서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만약 센서 주위에 2개의 박스가 있으면 라이다가 회전하면서 박스에 레이저가 부딪혀서 돌아올 겁니다. 이 시간을 측정해서 이렇게 라이다 지도를 만들 수 있죠. 2차원 라이다가 아니라 점 방향으로 회전하는 3차원 라이다를 이용하면 이렇게 3차원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이다는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주위 사물들의 형태까지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고 주변 환경을 그대로 구현한 고해상도 지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연산 능력이 필요하고 초당 수십 바퀴를 회전하며 스캔하기 때문에 고장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소비 전력이 크고 환경 제약도 있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술은 인터랙션입니다. 인터랙션은 주변과 소통하는 기술로 사용자와 차량 간 소통, 차량과 주변 환경 간 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차량 간 소통은 내비게이션이나 음성인식 기술 등 이미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자율주행에 핵심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기술은 주변 환경과의 소통입니다. V2I는 차량과 외부 인프라 사이의 소통으로 도로 상황과 교통 흐름을 모두 고려하는 등 복잡한 계산을 차량 내부에서 모두 연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외부 인프라의 도움을 받는 걸 말합니다. 다양한 인프라와 소통하면서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차량 운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V2V는 차량 간 소통입니다. 차량 간 통신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들이 많아진다면 차량 간 데이터를 공유해서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고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통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V2P는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소통입니다. 보행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기기와 연동해서 차량이 보행자를 감지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보행자에게 직접 위험 여부를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 검출 등 센서를 활용해서 보행자를 확인하는 기술이 대표적인 V2P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과 기술들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하나의 기술만으론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배운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하고 또 상호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꼼꼼하게 복습해서 여러분들의 자주차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응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론 탐구활동 2번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활동입니다. 교재 16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전자제어 주행 안전장치, 다시 말해 ESC의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해 보자. ESC는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제어력을 잃을 때 이를 감지하고 차량을 안정적으로 복원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주로 차량이 원하는 만큼 회전하지 않는 언더스티어, 아니면 원하는 것보다 많이 회전하는 오버스티어와 같은 상황에 주로 개입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에 나온 제시문과 표를 읽고 ESC의 원리를 적절히 설명하면 됩니다. 다음 활동입니다. 교재 162페이지부터 보면 되고요. 다음 자료를 읽고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수준이 레벨 3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레벨 2 수준이라고 낮춰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자. 선생님이 아까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차량들은 아직 2단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 많은 기업에서 이미 3단계 수준의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들을 판매할 때는 2단계라고 낮춰서 홍보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보다 기업에 책임이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나머지 제시문을 읽고 자동차 기업의 자율주행 홍보 전략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해 봅시다. 오늘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와 탐구활동 2번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키스톤 과정의 첫 장인 제5장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